교재 소득세법 330페이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330페이지를 보시면요, 1절에 소득세 개요, 밑에 소득세 의의 있는데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330페이지 내용은 이제 재정학에서는 같이 공부하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 세무사 시험에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보셔도 돼요. 네. 근데 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세무 상식을 키우는 내용들인데 국세나 지방세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오른쪽 33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 소득, 소득원천설, 순자산 증가설에 해당되는 부분들, 얘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러진 않는데 개념은 좀 이해를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사학을 더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 보시면 이제 소득원천설과 순자산 증가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소득원천설, 순자산 증가설. 네. 혹시 회계 원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에 해당되는 것을 순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세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득원천설은 소득에 근거를 해서 과세를 한다는 거고, 순자산 증가설은 순자산이 증가하기만 하면 과세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소득원천설과 관련된 것이 이제 소득세법이고, 순자산 증가설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법인세법이거든요. 그럼 이제 소득세법은 과세를 어떻게 하느냐? 원천 소득에 따라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 원천은 법에 어떻게 돼 있다?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거야. 그래서 열거주의 과세 방식, 열거된 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거고, 법인세법은 순자산이 증가하기만 되는 거니까 법에 소득이 열거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얘는 포괄주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기면 돼요? 순자산이 증가하기만 하면 과세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가지 큰 차이점이 뭐냐?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기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회계에서 공부하는 이익에 해당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익이 많아지면 뭐가 커지고 이익잉여금이 증가할 것이고,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면 결국 뭐가 증가하는 겁니까? 자본이 증가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가장 큰 차이점이 이런 데서 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위법소득, 불법소득이라고 합니다. 예. 위법소득, 불법소득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게 있느냐. 예, 예를 들면 제가 마약 도매상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마약 도매상. 그렇게 보입니까? 그게 아니지. 마약 도매상. 예를 들어서 마약 도매상, 독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선생 할게요. 강선생. 예,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약 거래상이야.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야. 그러면 마약 거래를 통해서 제가 돈을 벌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1년에 막 5억씩 벌어. 그럼 저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될 거야? 안 내야 될까요? 국세청에 어떻게 내? 사업자 등록을 내나? 마약 도소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낸 다음에 제가 5억 벌었으니까 소득세 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법에 마약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소득세법에 열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소득세 신고 의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법인 같은 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주식회사 골드문 아시죠? 신세계, 영화 신세계, 마약, 매춘, 도박, 살인 교사하는 법인이 있잖아요. 이 법인에서 어떻습니까? 위기 막 발생해, 법인에서. 근데 그게 다 불법적인 거야. 마약 거래, 그래, 도박. 그러면 그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한다 안 한다? 그거는 과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소득의 그런 것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법인에 뭐가 증가했으니까? 순자산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법인의 순자산 증거, 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위법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얘는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 이런 데서 있습니다. 이제 소득세법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법에 열거된 과세소득이 어떤 거냐? 그 다음에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거냐? 이걸 구분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 법인세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이 거래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인지 증가시키지 않는 것인지, 그거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순자산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거는 어디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책 다 앞에 깔아놓으셨네. 이거
중급회계에서 공부하는, 재무회계에서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재무회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 구조상.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법소득에 대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감옥에 계시는 그분, 순실이 누님, 예, 뇌물을 받았다. 뇌물은 과세를 한다, 안 한다? 뇌물은 과세를 해요. 뇌물 왜 과세합니까? 불법소득 아닌가요? 뇌물은 법에 열거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어디를 좀 보시냐면, 408페이지 보시면, 408페이지 상단의 기타 소득의 범위에 가로 11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뇌물이라고 알 써 있잖아. 그 밑에 또 이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거, 둘 다 이제 순실이 누나가 좋아했던 거잖아. 요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다 된다? 기타 소득의 범위, 즉 열거주에 따른 소득세법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죠. 그래서 331페이지 다시 오셔가지고 소득원천설, 순자산 등가설, 소득세법은 여기에 따라서 공부를 한다.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소득세법에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해서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어떤 게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유형별 포괄주의. 우리가 이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라고 하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되죠. 이러이러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 이러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다, 과세한다, 안 한다 이렇게 명시돼야 되는데, 자, 금융소득 중에 일부는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해가지고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예를 좀 보도록 할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348페이지를 보시면 347페이지 347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자 소득에 해당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가로 1번부터 해서 뭐 채권, 증권의 이자 할인에 예금의 이자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7번 뭐 비영업 대금에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가로 8번을 보시면 가로 8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 1부터 7까지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 성격. 8번은 좀 모호하잖아요. 애매해.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1번하고 7번과 같은 느낌만 있으면 과세를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 어긋나는 거야.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표현한다? 가로 8번에 있는 것들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자라고 할 수 있는 큰 유형 중에 포괄적으로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9번도 비슷해요. 파생상품 중에 유사한 성격이 있는 것들을 과세를 한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350페이지 그 밑에 이제 보시면 2번에 배당소득의 범위 있죠? 가로 1번부터 가로 7번까지 배당소득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이제 가로 8번 보시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1부터 7까지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 분배 성격이 있다. 이것도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뭐다?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 어긋난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왜 이런 것들을 금융소득에 대해서 유형별 포괄주의로 하느냐? 그게 이제 331페이지 다시 오셔가지고 네, 거기 이제 가로 2번의 현행소득세법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한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는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도입 운용하고 있다. 여기서 유형별 포괄주의란 법에 이미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이면 비록 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를 하는 방식이다. 자, 이와 같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신종금융상품 등의 잦은 등장으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 한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ETF니 ELF니 이런 걸 듣는데 이게 이자인지 배당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 있어요. 이자소득의 배당이. 이제 막 펀드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자인지 배당이 구분이 안 돼. 막 헷갈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자다, 배당이다 명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열거주의 과세 방식에 따르면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과세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발달을 하고 온갖 이상한 혼합적인 형태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렇게 하나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소득 원천설에 입각한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득의 구분이 이제 이자와 배당, 그 다음에 근로와 연금,
기타와 사업소득, 그 다음에 양도, 퇴직소득. 총 8가지 소득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위에 6가지 소득하고 밑에 2가지 소득을 이제 좀 다르게 구분을 하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위에 6가지 소득은, 경상적으로 매년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밑에 양도와 퇴직소득은 어떻습니까? 얘는 이제 매년 발생한다. 그럼 서글프잖아. 퇴직소득이 매년 발생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맨날 잘린다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퇴직소득 매년 발생해봤어요? 나는 그 심정을 안다고. 제가 이제 저를 자세하게 프로필을 소개는 안 했지만 책 뒤에 있으니까 어차피. 한국 야쿠르트 11개월. 네. 서울대 병원 3개월. 이렇게 다녀봤어요. 네. 잘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뒤에 이제 프로필이 쭉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다닌 겁니다. 서글프다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특이한 사례인 것이지, 일반적으로 퇴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최소한 뭐 4, 5년, 길면 10몇 년씩 다니고 발생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매년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았는데 매년 사고 판다? 그럼 이러면 그들을 뭐라고 하나요? 업자라고 하는 거지. 투기꾼.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매년 발생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매년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구분합니다. 그래서 매년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얘는 이제 뭐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가산한다. 그래서 종합과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밑에 있는 양도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류를 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제 분류과세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과 아래 것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을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뭐 저랑 이미 공부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자 배당은 합쳐가지고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통된 성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도 얘도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내가 예를 들면 근로 능력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근로소득을 발생시키고 그중 일부를 뭘로? 연금보험료로 납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근로 능력이 떨어지면 뭘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연금소득을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연관관계가 있고, 얘는 나중에 이제 소득 금액이라는 거 계산할 때 둘 다 공제를 해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연금소득 공제. 이렇게 해서 계산해요. 이제 기타 소득하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도 얘도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냐? 예를 들면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학원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것도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아이파에서 강의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근로소득일까요? 아니면 기타 소득일까요? 사업소득일까요? 이제 만일에 근로소득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종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만 강의를 해야 되는 거야. 딴 데 못 가. 사실 제가 딴 데서도 강의를 좀 하고 있거든요. 소문 내지 마시고 1층 가가지고 강윤 선생님 뭐 딴 데서 강의한다는데 그게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무사 강의 말고 딴 데서 강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종속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타 소득하고 사업소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점 뭐냐? 사업소득은 계속 반복적이에요. 기타 소득은 일시우발적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속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시우발적이냐 계속 반복적이냐 그 차이에 따라 소득이 구분이 되는데, 그럼 저는 이제 아이파에서는 무슨 소득으로 받는다? 뭐 기타 소득? 네. 여기 조금만 이번 좀 하고 가라는 이야기인가? 섭섭한데요? 네. 조금만 하고 꺼지라고 이렇게 되는데 계속 해야죠. 응? 아이파에서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뭐 제 의지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파에 사업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번 주에도 강의했고 저번 주에도 강의했고 앞으로도 강의하고 계속 할 거니까. 근데 일시우발적으로 강의를 한다. 그런 경우에 이제 기타 소득을 분류되는 거야. 근데 같은 강의인데도 어떻습니까? 기타 소득이 될 수도 있고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가끔 지방에 한 번씩 가서 특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속세나 증여세 특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기타 소득으로 주더라고요. 왜? 그거는 일종의 뭐니까? 일시우발적인 강의니까. 계속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건 또 뒤에 가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아무튼 6가지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를 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따로 어떻게 해서 분류를 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의 미열거 소득.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근데 이제 미열거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기 때문에 열거가 되어 있지 않는 소득은 뭐다? 비과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미열거된 과세 대상이 열거되지 않은 유형들이 파란색 박스 보시면 일본의 채권의 매매 차익. 이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 법에 과세된다는 구문 자체가 없어요. 채권을 예를 들면 싸게 100원에 사가지고 120원에 팔았다? 20원 남잖아. 비과세.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 매매 차익과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 상등, 이자소득 과세. 그건 뭡니까?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에요. 환매 조건 매매 차익은 나중에 기회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달라요. 그냥 매매 차익하고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상장법인의 주식의 매매 차익.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팔아서 이득을 얻었다. 과세하지 않아요. 법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에 건희형이나 재용이형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거는 과세를 할 수 있어요. 왜? 대주주가 상장 주식을 사고 파는 차익은 과세가 됩니다. 그다음에 3번은 연구개발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런 것도 이제 비과세인데 연구 및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했다. 그런 사업은 또 제외를 한다. 이건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고 관련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들이겠죠. 자, 그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하시고 밑에 이제 소득세 과세 방법에 보시면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과세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6가지 소득에 대해서는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 근데 이제 밑에 양도나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따로 분류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다. 이렇게 되는데 원천징수를 통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 의무로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과세 방법이다. 네, 그것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되죠. 그럼 이제 원천징수는 뭐냐? 그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 334페이지에 나와 있죠. 보시면